부자 되기 어려운 10가지 인간 유형이 있는데 이게 저의 생각을 좀 반영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지금 그 부의 본능이라는 책에 나왔던 어떤 챕터인데 이분의 얘기를 뭐 그대로 한다기보다는 저의 생각도 조금 섞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책에서 나오는 그 부자 되기 어려운 10가지 유형은 이겁니다. 빚내서 소비하는 사람들. 당연히 안 되겠지. 그리고 내 집 마련을 결정 못하고 좀 우유부단한다거나 아니면 뭐 기회를 계속 보면서 시간이 좀 가는 분들. 그리고 돈복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분들. 자기도 모르게 돈이 줄줄 새는 분들 있죠. 월급 작다고 한탄하거나 가난을 남탓하는 거. 뭐 제가 제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 남 탓하기. 그리고 재테크를 아예 포기해버린 사람들. 귀가 얇아가지고 남의 말 듣고 막 투자하는 분들, 한탕주의에 빠진 분들, 투자를 막 두려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부자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10가지 유형이 책에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빚내서 소비하는 유형들이 있는데 이 유형이 우리 주변에 사실 너무 많죠. 대부분 여기서 걸립니다. 저는 빚을 내가지고 소비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대부분 신용카드도 쓰시고 막 할부도 하고 이럴 겁니다. 뭘 사면은 항상 점원이 물어보잖아요. 일시불로 하실 건가요? 뭐 할부는 어떻게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일상에 할부는 너무나 익숙하고 그 할부 자체가 빚내서 소비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요즘에는 확실히 좀 줄었긴 하지만 힐링 여행 뭐 떠나보면 알게 될 거야. 뭐 이런 그림들 있죠. 이런 류의 그림들이 한 시대를 풍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죠. 내일 죽는다 생각해보라. 오늘 아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짤들도 많이 인터넷에 돌면서 감동받아가지고 그래 맞아. 지금은 인생을 즐길 때 하면서 떠났던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지금 82.7세죠. 그러니까 이게 2022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82세까지 산다는 거고 실수로 잘못 살면은 100세까지도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관리 조금만 잘하면 100세 사는 거예요. 당장 내일 죽으면 어떻게 되죠? 라고 물어보기에는 사실상 우리나라는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오늘의 쇼핑을 후회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이게 지금 아픈 뭐 어머니 아니면 아픈 본인을 쳐다보는 어떤 자녀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100살까지 살면 한 언제부터 아플까요? 아무리 못해도 한 70대, 80대부터 이제 슬슬 아프기 시작하는 나이가 될 텐데 그러면 그때 계속 아프면서 병원비 내가면서 정말 이 산다는 게 고통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젊을 때 좀 돈도 좀 모아놓고 돈도 좀 잘 투자도 해놔가지고 미리 노후 대비 좀 해놓을 걸 하면서 후회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까 말한 당장 내일 죽을 확률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를 위한 대출이 정말 문제인데 자산을 위한 대출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뭐 과대하게 쓰면은 뭐 문제겠지만 이 자산이라는 건 결국에 내 자산이 결국에 커져서 플러스가 돼가지고 나한테 다시 돈으로 돌아오는 거를 바라고 대출을 받는 거는 뭐 그래도 괜찮을 수 있지만 이 소비라는 건 뭐예요? 순전히 그냥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생활비를 막 많이 쓰고 그리고 내가 필요도 없는 물건들을 막 샀다가 안 쓰니까 막 당근으로 판다든지 누굴 줘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삶을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엔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빚이 많은 사람들은 우선 습관부터 고쳐야 되기 때문에 당장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고요. 빌린 돈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썼던 거죠. 그 썼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먼저입니다. 대출도 상환하시고 대출이 제로가 되면 다시 저축도 시작하시면서 다시 차근차근 모아가는 거죠. 이 실수라는 거는 없던 일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를 없던 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는 건데 실수한 거는 실수한 거고 나의 과거가 그렇게 돈을 썼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앞으로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만회하기 위해서 두 배 더 열심히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형이 이제 내 집 마련을 결정 못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을 못하는 분들은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정말 살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통장에 뭐 1,000만 원 있어, 2,000만 원 있는데 뭐 내가 뭐 아파트를 사고 싶어. 이건 뭐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빌라도 사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제 영상을 보시거나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다 정도의 사람들은 살 돈이 없다기보다는 내가 가진 돈 대비 더 좋은 곳이 목표이기 때문에 못 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이 뭐 1억, 2억이면 이걸로 뭐 빌라를 살 수도 있고 오피스텔을 살 수도 있고 아니 조금 외곽에 뭐 오래된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 이럴 텐데 내가 보는 거는 아니란 말이지. 내가 보는 건 우리 동네에 요 아파트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한 6, 7억 정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무 비싼데? 라고 못 사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자산의 한 70%가 부동산이고 그리고 그 부동산의 대다수가 실거주용 집 한 채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야
그 다음 단계로 간다는 거죠. 뭐 금융자산을 뭐 모으기도 하고 뭐 주식도 하고 뭐 연금도 들고 하는 게 결국에 집을 먼저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 집을 뭐 갈아타기를 하든 계속 살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고 우선 내 집 마련 하나 해놓고 그 다음 단계를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대로 집을 해결을 못하면 다음 단계로 가기가 되게 힘든 나라예요. 집 없이 계속 월세나 전세로 살면서 나는 뭐 금융 투자를 할 거야, 뭐 나는 뭐 연금을 들 거야 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지금 전세나 월세를 사는 분들도 결국에 조금 싸지면 그때 집 살 거예요. 뭐 2, 3년 뒤에 돈 모아서 집 살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집을 해결하려고 모든 선택들을 하고 있다. 집이 해결이 안 되면 부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마디로 집을 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상태인 거고 집이 없다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도 해야 되고 어느 순간에는 결단도 내려야 되고 그 결단을 하기 위해서 경험도 많이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할 일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런 거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진 자금으로 내 자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살 수 있는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뭐죠? 라고 제가 만약에 물어본다면 스스로 답할 수 있는가? 저는 지금 1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1000세대를 삽니까? 왜 못 삽니까? 지방으로 가면 살 수 있죠. 제가 보고 있는 동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뭐지라는 거를 찾아보고 알아보는 게 사실 공부인데 나는 지금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공부도 하지 않고 뭐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할 수 있다면은 내가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현금이 5억 있는데요. 그럼 1000세대 아파트 뭐 사죠? 우리 동네도 있겠지만 다른 동네도 있겠고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뭐 지방이나 광역시로 가면 더 좋은 아파트를 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도 사실은 어떤 노력 중에 하나다. 지금이 공부하기 가장 좋은 시기 중에 하나죠. 지금은 움직임이 되게 느립니다. 뭐 지금 뭐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뭐 하락 전환이 됐다고 해서 뭐 급락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지금은 뭐 한 달, 두 달 뭐 기다린다고 해서 뭐 상황이 막 엄청나게 바뀌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가장 공부하기 좋은 시기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돈복이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이런 분들도 정말 많았고 그리고 이제 뭐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고 안정된 직장이 없는 분들도 사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은 말하는 대로 산다고 내가 돈복도 없다. 나는 뭐 인생 끝났다. 뭐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말하면 정말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은 걱정을 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변화를 한다고 하는 것처럼 한탄을 할 시간도 뭐 필요하겠죠. 당연히 내가 힘든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한탄만 한다고 바뀌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걱정만 한다고 뭐가 바뀌는 건 없습니다. 변화라는 거는 결국에 뭘 할 것인가 행동을 생각을 해내야 되고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막 나도 모르게 들어오겠지만 그걸 좀 떨쳐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좀 인위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이 자기도 모르게 돈이 새는 유형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또 얘기를 하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돈이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1년 지났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걸 하셔야 되죠. 제가 많이 얘기했죠. 즉각적인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 저도 모르게라는 거는 내가 고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무언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무언가 일어날 때 즉각적으로 알기만 하면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제일 좋습니까? 고통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나한테 바로 어떤 거가 일어나는 순간 너무 아파. 가슴이 아프고 뭐 슬퍼. 그러면은 나는 이걸 모르는 새에 지나가진 않겠죠. 한마디로 현금을 쓰는 거죠. 내가 3만 원짜리 배달을 시킬 때 손가락으로 배달시키고 쿠팡이츠로 막 시키고 이럴 때는 고통이 없죠. 그렇지만 내가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돈을 드린다면은 당장 내 지갑에 돈이 이렇게 없나 하면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체크카드를 쓰는 것도 좋겠죠. 한도를 설정해서. 그리고 무조건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쓰면서 내 월급이 팍팍팍 없어지는 거를 고통스럽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월급이 작다고 한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회사원분들 중에 월급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대부분 다 월급 작다고 한탄하는데 제가 2003년에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2002년 때는 월드컵 시즌이었으니까 그때는 막 열심히 놀았고 2003년에도 놀았는데 2003년 때 최저시급이 제가 찾아보니까 2275원이더라고요. 지금 최저시급이 한 10,000원 정도 되니까 이때 제가 이제 뭐 알바도 하고 하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했던 게 당구장 알바입니다. 당구장 알바가 3,500원을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2,275원이 최저시급인데 3,500원을 줬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는 한 15,000원짜리 알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15,000원짜리 알바를 하면은
엄청나게 큰 돈을 버는 건가? 그때도 이 돈이 막 엄청나게 크다고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내가 버는 돈이 항상 작아요. 내가 버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작게 번다고 생각하는 게 나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월급이 작으면 월급을 키우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회사원 분들일 겁니다. 아니 월급이 작은데 월급을 어떻게 키우냐? 아니 사장님이 주는 돈이 그게 뻔한 건데 월급 인상 뻔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시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를 성장시켜요. 내가 열심히 성장을 시켜. 그래가지고 막 매출을 올려. 아니면 뭔가 손해보는 걸 막 개선시켜요.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얘가 우리 회사에 기여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게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봉을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그 요구를 들어주는 회사가 있고 안 들어주는 회사가 있겠죠. 그럼 안 들어주는 회사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회사를 성장시켰다는 이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 됩니다. 이직 준비를 또 해야죠. 월급이 작으면 월급을 키우라고 했기 때문에 월급을 늘려주지 않는 회사라면은 나와서 월급을 늘려주는 회사로 가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월급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내가 250만 원 받던 사람에서 500만 원, 1000만 원이 되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는 가장 빠른 게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내가 나한테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럼 창업하는 게 쉽냐? 당연히 안 쉽죠. 그러니까 이걸 하라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회사를 성장시켜서 연봉을 요구하든 안 주면은 이력을 가지고 이직을 하든 아니면 이것도 어려우면 창업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더 벌면 되는 것이고 이 3가지가 다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번 돈을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돈을 불리는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 회사를 키우든 내 이직 준비라든 창업 준비라든 투자를 하든 나의 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오늘 하루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6번째는 가난을 남 탓하는 겁니다. 모든 걸 내 탓으로 인정하는 순간 답을 찾게 될 것이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내 탓으로 생각을 해야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 해결이 됩니다. 남 탓을 하는 순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남을 바꿀 방법이 없거든요. 저 사람이 문제야. 부모님이 문제야. 그러면 부모님이 알아서 돈을 잘 버시고 알아서 갑자기 막 정신을 차리시고 갑자기 막 사업도 하시고 막 하시면 좋겠는데 바꿀 방법이 없거든요. 남을 바꾸는 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내 탓이구나. 내가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가장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부모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흑수저인데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 부모를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너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태다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뭐 어찌 보면 내가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뭐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흑수저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부모를 욕하면서 나도 열심히 안 해서 결국에 내 자식에게 내가 그런 부모가 되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돌아가는 이 가난의 되물림을 만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좀 아쉽게 못했다면은 나는 잘해가지고 우리 아들 딸에게는 나는 좋은 부모가 되면 되는 건데 내가 우리 위에서 못 받았기 때문에 나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부자가 되기는 좀 어렵겠죠. 거기다가 7번째가 재테크를 아예 포기함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적금만 했어요. 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저 주식도 하라고 그러는데 주식도 좀 잘 모르겠고 부동산 하라는데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적금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적금하셨어요? 저 한 15년 정도 적금했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요 2개부터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100만 원짜리 주식 계좌 한번 만들어가지고 뭐 삼성전자를 사든 뭐 카카오를 사든 뭘 사든 모르겠으니까 우선은 10,000원, 10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하나 사보는 거죠.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왜 이걸 사야 되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공부도 해보시고 왜 주가가 왜 내려가지? 왜 올라가지? 이런 것들도 좀 보면서 내가 가진 게 왜 변화하는가? 왜 변화하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이게 공부가 되거든요. 변화를 예측하고 따라가는 게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계좌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좋을 것 같고 부동산으로 하고 싶다. 그럼 그냥 우리 동네 가격 비교를 하면 됩니다. 우리 동네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든 다 아파트는 있으니까. 그럼 A라는 아파트, B라는 아파트, C라는 아파트가 가격 차이가 나면 왜 가격 차이가 나는 걸까? 10% 차이가 나면 정말 왜 저렇게 10%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지 한번 스스로도 생각도 해보고 중개사분도 뭐 찾아가 보고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있으면 말도 걸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어떤 그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형 8번째가 이런 겁니다. 귀가 얇아가지고 남의 말을 믿어요. 이런 분들은 이런 유형입니다. 노력하기 싫은데 돈은 벌고 싶어. 그냥 가장 어찌 보면 좀 악랄한 마인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노력한 만큼 돈을 벌면 사실 그게 정당한 건데 노력은 하기 싫어. 근데 돈은 벌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에게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남이 뭔가 좋다더라 하면은 그래 하면서 사. 그리고 나서 잃으면은 너 때문에 잃었다. 남이 뭐 좋다던데 해서 그래 하고 사. 근데 돈 벌었어. 그러면 결국에 내가 잘한 거다. 이런 식으로 가장 좀 안 좋은 마인드이기도 합니다. 이 노력이라는 거를 한다는 사람들은 귀가 얇아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내가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쌓이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이 벽에 다 걸립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알아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나만의 주관이 생기는 거죠. 노력하기 싫은데 돈을 벌고 싶다?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목표는 뭔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좀 귀가 얇다 그러면 나는 뭘 하려고 이렇게 사는 건지, 그리고 그 목표를 나름 세웠다. 그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이번 주를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나의 주관이 서 있으면은 휘둘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귀가 얇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주관을 세워야 될 시기구나. 투자할 때가 아니구나. 라고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번째가 한탕주의에 빠지는 건데 투자금 곱하기 수익률이 수익이다. 뭐 간단한 거죠. 내가 투자금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올리면 내가 돈을 번 것이냐라는 이 간단한 공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탕주의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작은 투자금을 가지고 큰 수익을 얻겠다는 마인드인 겁니다. 자, 투자금은 작은데 수익은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탕주의라는 거는 이 높은 수익률을 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높은 수익률을 쫓는 게 한탕주의라면 한탕주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그 단순한 공식에서 높은 수익률을 쫓는 게 아니라 투자금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내가 가야 될 정석적인 방향이라는 거죠. 수익률을 높일수록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아니다. 나는 1,000만 원을 투자할 게 아니라 저축을 더 해가지고 뭐 부업을 해가지고 창업을 해서 돈을 더 벌어가지고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넣어야 되겠다. 그럼 수익률 100%가 아니라 수익률 10%만 달성해도 똑같은 수익이 나오니까. 한마디로 빨리 가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꼬꾸라지기 때문에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길게 멀리 가려고 하시라. 한마디로 투자금을 키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마인드인 거죠. 그러니까 고생하긴 싫은데 부자 되고 싶어요. 높은 수익률. 한탕주의는 다 고생을 하기 싫어하는 마인드입니다. 내가 굳이 그렇게 저축을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가 굳이 그렇게 뭐 창업을 하고 부업을 하고 막 고생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내가 이거 코인 사고 누구는 막 10배, 100배, 1000배 벌었다는데 나도 그냥 이번에 한탕 한번 해보려고요.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일어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워낙 소수입니다. 그게 유튜브나 미디어가 발전되면서 노출이 될 뿐이지 확률로 생각해보면 그게 쉽지 않다. 높은 수익률을 내가 꾸준히 장기적으로 유지한다? 그럼 나는 엄청난 사실상 뭐 재능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내가 그럴 재능이 있을 확률은 높지 않다. 그럼 어떻게 부자 될까? 투자금을 높여가지고 길게 멀리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 절대 안 되는 분들 중에 하나겠죠. 투자를 두려워하는 분들. 이 투자라는 거를 사실 뭐 모두가 두렵습니다. 투자라는 건 뭐 당연히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투자를 두려워만 하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두렵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집이 정전이 돼가지고 불이 다 꺼져버려. 그러면 두렵습니다. 내가 매일 가던 뻔질나게 가던 우리 집 방 그리고 우리 집 거실 부엌을 가는 것도 불이 꺼져가지고 앞이 안 보이면 갑자기 어디 부딪힐까 봐 걱정돼서 두려움이 생기죠.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알지 못하는 이 무지에서 오는 것인데 반대로 그러면 내가 무언가 투자라는 게 두렵다면 투자에 대해서 알게 됨으로써 이 두려움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내가 두렵다면은 첫 번째 진짜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도대체 이 투자라는 게 뭐고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고 도대체 이런 거에 대해서 좋게 쓴 어떤 책, 명저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영상이라든지 강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투자에 대해서 진심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다른 대안이 있는가? 이걸 안 하고 다른 방법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대로 살면 만족스러운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전이 두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운전이 두려운 사람은 내가 운전을 정말 배워보려고 진심으로 노력을 했는가? 나는 그냥 운전이 무섭기 때문에 그냥 안 했어. 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왜냐면 운전이 그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운전을 안 해도 돼. 근데 그럼 대안이 있는가?
나 대신에 누가 운전을 해줄 기사가 있거나 그 사람이 나를 평생 어딘가 데려다 주고 한다면은 굳이 운전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대안이 있으면 그래도 되는데 대안이 없다면 내가 운전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족스러운가. 내가 운전을 안 하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거나 걸어 다니면 상대적으로 시간의 손해가 많이 있을 텐데 어차피 집에 차는 있는데 내가 운전이 두렵다고 운전을 안 하면 내 삶은 만족스러운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저는 괜찮은데 하면은 운전을 안 하면 되는 거죠. 이 위험이라는 거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없는 투자는 없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투자도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두려움을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서 최대한 그걸 파고들고 배우고 어떻게든 알아내서 두려움의 크기를 좀 줄이려고 하는 거. 그게 결국에 이 위험을 관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 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말한 이 10가지 안 되는 유형의 솔루션을 따라하면 되는 거죠. 솔루션을 따라 하셔가지고 나는 반대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좀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날들을 한번 따져보면은 이 10가지 유형에서 어떻게든 좀 벗어나려고 노력하면서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번 오늘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이런 유형에 좀 속하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런 걸 계기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자 라고 스스로 한번 바꿔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저녁마다 올라가는 마인드 영상 시리즈입니다. 오늘 주제는 내가 부자 될 사람인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본인한테 질문을 던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간단한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내가 부자 될지 안 될지는 사실 고통을 얼마나 잘 참는가 이거에 달려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고통이라는 거는 이제 인내심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960년대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걸 한 건데 이 마시멜로를 이제 아이들한테 주는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게 스탠포드 대학교 내에 있는 유치원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게 한 3에서 5세 그러니까 뭐 한 4세 정도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 옛날 나이로 한 5살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이니까 정말 애기들이죠. 애기들 이제 말 좀 하고 이제 조금 막 뛰어놀고 뭐 이러는 애들입니다. 정말 순진무구한 애들 이런 애들을 대상으로 마시멜로 실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아이를 방에 한 명을 딱 둡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에 접시를 들고 가요. 이 접시에 마시멜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요 마시멜로 이제 달콤하니까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를 딱 내려놔요. 애들이 되게 배고픈 시간에. 그리고 영식아, 너 이거 안 먹고 15분만 기다려. 그러면 선생님이 15분 뒤에 한 개를 더 가지고 올게. 그러면 너 15분만 기다리면 2개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제 고민을 하겠죠. 어린 아이들이니까 당장 내가 배고프고 이거 먹고 싶은데 달콤하니까 나 빨리 먹고 싶은데 15분을 기다리면 2개 먹는데 지금 먹으면 1개 먹는단 말이지. 이거 어떡할까? 라고 애들이 고민을 하게 만든 실험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이런 아이들이 나온 거예요. 바로 먹어버려. 선생님 나가자마자 먹어. 선생님 문도 안 닫았는데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보이면 그냥 먹는 애들 있지. 그리고 꽤 많은 아이들이 이런 걸 했답니다. 뭐냐면 기다리긴 기다려. 15분을 기다리고 싶었지. 그렇지만 가다가 한 3분 5분쯤부터 막 머리를 쥐어뜯다가 5분쯤 돼가지고 포기하고 먹어. 포기하고 결국에 먹어버렸으면 빨리 먹지. 약간 이런 하다가 포기하는 애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은 끝까지 기다려가지고 2개를 먹는 아이들이 있더라. 그러면은 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추적 관찰한 게 이 실험의 핵심입니다. 결국에 지나고 나서 봤더니 한 30년 지나고 나서 봤더니 이 기다렸던 아이들, 그 기다렸던 아이들이 유독 유의미하게 학업 성취도도 좀 좋고 아이들이 좀 공부도 잘하고 무언가 좀 성과가 좀 있었고 빨리 먹는 아이들, 못 버티고 먹어버린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런 것들이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자의 필수 능력 중에 하나가 이 고통을 인내하는 힘, 말 그대로 인내심인데 인내심이 없는데 부자가 된다? 저는 뭐 상상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겉에서 봤을 때 되게 쉽게 돈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저도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인스타 인플루언서나 뭐 유튜버나 뭐 블로거 같은 분들 있죠. 나는 여기서 쇠 빠지게 막 일하고 있는데 저기는 뭐 먹방을 한다거나 뭐 어디 놀러 가서 뭐 영상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블로그로 뭐 글 좀 썼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거 되게 쉬워 보이는데 왜 저렇게 돈을 쉽게 버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은 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뭐 잘 먹는 게 어떻게 돈이 됐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먹방이라고 해서 많이 먹고 맛있게 먹고 야무지게 먹으면 어떻게 돼? 이걸로 돈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뭐 자극적인 컨텐츠 같은 것들도 옛날에는 뭐 방송국에서 틀어주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뭐 술도 먹고 방송에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막 하면서 이런 게 다 돈이 되는 시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대학 나오고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월급
얼마 받고 있는데 나보다 훨씬 더 노력 안 했던 애들이 너무 돈을 쉽게 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직장인들 치고 이 말 안 해본 분들이 없을 겁니다. 저도 이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야, 나 그냥 요 회사 때려치고 유튜버 같은 거 할까? 하면서 유튜브 장비 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카메라 사가지고 한 달, 두 달 영상 찍고 바로 팔아버려가지고 카메라가 중고 시장에 엄청 많이 나오고 고프로 같은 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나 유튜버나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가볍게 한번 시작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정말 많죠. 근데 이게 좀 그 겉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른 게 겉에서 쉬워 보이면 직접 해보면 알아요. 아, 이게 왜 어렵고 왜 이게 좀 안 되는지. 여러분들 이런 기사 보셨을 겁니다. 이 6억 번다더니 월 6만 원 번다. 퇴사를 후회하는 여행 유튜버. 작년 올해 여행 유튜버가 엄청나게 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소득을 얻고 뭐 TV도 나오고 하는 분들이 나타나면서 아니 잠깐만, 회사를 다니면서 나는 빼빠지게 일하는데 누구는 여행을 다니면서 즐겁게 여행도 하고 돈도 번다? 와, 이거 대박인데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갔던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봤더니 실제 해보니까 깨달은 게 있는 거죠.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여행 가는 게 비용이 안 드는 게 아닌데 비용은 높은데 조회 수익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막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만뒀어. 수입은 없어. 그래서 이제 적자의 늪에 빠져가지고 유튜브 한 걸 후회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한마디로 겉에서 봤을 때 되게 쉬워 보인다. 왜 저렇게 쉽게 돈을 벌지?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분야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나에게 없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능력이 있으니까 돈 버는 게 되게 쉬워 보이는 겁니다. 이걸 되게 쉽게 얘기하려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손흥민 있잖아요. 손흥민이 골을 되게 잘 넣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골 결정력이 좋지? 왜 차기만 하면 들어가지? 되게 리그에서도 유의미하게 골 결정력이 좋거든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왜 이렇게 골을 쉽게 넣을까? 나도 축구 선수나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뭔가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쉽게 벌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손흥민을 뭐 EPL 가가지고 뭐 골 좀 넣어가지고 득점왕 하는 건 뭐가 어렵지? 라고 말하는 거랑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재능이 있거나 그래가지고 그 재능으로 돈을 막 엄청나게 벌어요. 그러면은 뭐 금방 부자 되고 뭐 굳이 뭐 고통을 참는 인내심을 안 해도 됩니다. 재능이 많으면 뭐 그게 돈이 되는 시대니까. 그렇지만 대다수는 그런 재능이 없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인내심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내심이라는 거는 공부도 인내심이고 저축도 인내심이고 대부분 무언가 성공에 관련된 거는 인내심이죠. 이 소비라는 거는 현재의 쾌락이고 저축은 미래의 보상인데 아까 그 마시멜로 실험의 의미처럼 당장 한 개 먹는 거는 지금의 쾌락이죠. 그렇지만 15분이라는 시간을 저축하면 미래의 보상이 2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많은 분들이 나는 어른이기 때문에 야 15분 기다렸다가 2개 먹는 게 낫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자기 현실에서 소비를 안 하고 10년 뒤에 돈을 더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아니다. 지금 써야 된다. 라고 똑같이 마시멜로 실험의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이 인내심도 훈련으로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죠. 뭐냐? 인내심 훈련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엔 정말 인내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방법도 점차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도 이제 길어가지고 이제 쇼츠를 대부분 보시죠.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것도 이제 요약 영상으로 봅니다. 영화도 이제 2시간짜리 잘 안 보시죠?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 뭐합니까? 그냥 계속 빨리 감기 10초, 5초 계속 누르고 있어.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영상을 대충 보고 줄거리만 파악하고 클라이막스만 좀 본 다음에 영화 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0분도 지치는 시대입니다. 제 영상에 댓글 달리는 것들 중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 뭐 21분짜리 영상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영상이 너무 길대. 저 너무 길어가지고 못 보겠으니까 누가 요약 좀 해주세요. 뭐 3줄 요약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3줄 요약을 해서 그걸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재테크를 얘기하는 그 영상에서 이 앞뒤 전후 좌우 다 빼면 요약하면 뭐 남는 게 뭐겠습니까? 열심히 살아라, 돈 모아라, 부자 되게 투자해라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행간을 읽어야 되고 그 중간중간 그 묘사와 디테일들을 들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건데 사람들은 이제 지쳐버린 거죠. 이거 너무 길다. 난 1분도 길다. 근데 이 인내심이라는 게 저는 이제 근육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심도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을 인위적으로 키우는 그 노력, 한마디로 뭐 아령을 들고 벤치프레스를 하면서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이 근육이 없어진단 말이죠.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없어집니다. 한마디로 인내심이 키워지는 행위를 안 하면 인내심이 점점 줄어들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비를 하다가 처음에는 제가 한 달에 100만 원만 썼는데 어느 순간 통이 커지더라고요. 점점 소비가 늘어나가지고 200, 300, 500 쓰다가 나중에 마통까지 뚫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소비라는 거는 인내심을 안 참는 거죠. 저축을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소비도 처음이 작아서 뭐 별로 안 하는 것 같다 싶다가도 점점 소비가 막 늘어나가지고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는 수준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 인내심 근육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한 대로 이 현재의 쾌락을 즐기는 게 어찌 보면 인내심을 줄이는 행위라면은 현재의 고통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려면 고통을 얻어야 되는 것처럼 이 내가 당장의 소비, 어떤 쾌락, 즐거움을 이 고통으로 바꾼다. 내 인내심을 인위적으로 키우는 행위를 하는 거죠. 자, 가장 쉬운 게 뭐겠습니까? 빚이 있으면 갚는 거죠. 빚을 늘리는 게 쾌락이라면 빚을 줄이는 게 고통이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자산을 사서 뭐 아파트를 샀다거나 뭐 돈이 불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 사가지고 내가 빚을 진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한 거죠. 쾌락을 위해서 소비를 했다면 그거부터 갚는다. 그리고 만약 빚이 없는 분들도 있겠죠. 빚이 없는 분들은 뭘 하면 되죠? 당장은 내가 쓸 수 있는 소비를 안 하고 저축을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고통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뭐 때리는 거 말고는 이 돈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돈으로 어떻게 나를 고통스럽게 할까? 그러면 인내심이 늘어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저축을 하는 게 가장 고통스럽죠. 사람이. 자, 제가 상남자들 해가지고 김현우 소장님하고 같이 영상들을 찍고 있는데 그 상남자들에 보면은 개과천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소위 이제 출소했다. 복역 다 하시고 이제 나왔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한때 열심히 썼던 분들이에요. 막 진짜 마통 뚫고 뭐 한 달에 뭐 200 버는데 뭐 300씩 쓰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돈 모았어요. 뭐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저축을 50% 60%씩 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뭐냐? 우선 빚을 갚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변칙을 쓰는 거죠. 빚을 갚는 것도 좋지만 돈을 불려가지고 갚으면 더 빠르니까 저는 투자도 같이 하면서 갚겠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 1번을 해야 되죠. 당연히. 내가 쾌락을 통해서 얻은 빚은 빨리 갚아야지만 고통을 느끼는 것인데 어떻게든 투자를 해가지고 고통을 줄여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비로 인한 빚은 빨리 갚는 게 좋다. 내가 과거에 행위를 한 거잖아요. 소비라는 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바로 이 빚을 상환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어떻게 좀 돈을 좀 불려가지고 뭐 코인을 해가지고 2배 불린 다음에 그걸로 갚으면 되지 않을까? 뭐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무언가 좀 투자를 한 다음에 돈 벌어서 대출을 갚으면 되지 않을까? 뭔가 내 과거 행위를 어떻게든 조금 무마하려는 행위, 요거를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 벌어서 빨리 갚으면 좋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뭐 그거에 뭐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도 고통스럽게 한번 살아봤고 저축 막 90% 하고 결혼하고도 막 7, 80%씩 저축하면서 정말 하루에 막 10,000원 쓰면서 아이한테 물건도 안 사주고 뭐 저축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스럽게 산다는 것, 저축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번 해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부자가 못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원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문제는 나 때문에 일어났고 그리고 대다수의 문제는 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난다는 거를 아는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님 탓, 내 회사 탓, 뭐 내 친구 탓, 뭐 내 지인 탓을 계속 하는 거죠. 그게 편하니까. 이 부자가 못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원인이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알고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고통을 있는 그대로 겪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내심을 기른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인내심이 늘어날수록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말이죠. 요즘은 책만 읽어도 인내심 훈련이에요. 왜냐면 제가 또 책 하나 요즘 보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 일론 머스크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일론 머스크라는 책인데 이거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문제가 뭐냐면 700페이지가 넘어.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 책 보는 거 되게 힘든데 700페이지 책? 이거 엄두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나름 또 배우는 것들도 많고 일론 머스크가 또 이렇게 됐구나. 이 과거에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이 책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좋은 책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바뀔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책을 그냥 당연히 읽었습니다. 책이라는 게 유튜브고 책이 뭐 쇼츠고 그랬기 때문에 책을 보는 게 가장 재밌었는데 지금은 책 말고도 더 쉽고 쾌락적인 소비가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책만 읽는 것만으로도 남들보다 훨씬 인내심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성인의 비율이 한국 사람의 44%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내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인내심 근육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이 부자는 소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자는 다르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소수가 아닐까.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을 되게 높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너 왜 그러고 사냐?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주변에 좋은 친구가 내가 과소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이고 인간아 너 왜 그러고 사냐? 제발 좀 그만 좀 정신 좀 차려라는 그 의미로 말하는 거 말고요. 너가 저축을 너무 열심히 하고 얘가 돈을 너무 잘 모으고 얘가 뭔가 고통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 왜 그렇게 궁상 떨고 사냐라는 의미로 너 왜 그러고 사냐라는 말을 들어보는 것도 한번 좋겠다. 24년도에는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보다 잘 살고 있는데 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해보자. 저축도 하고 빚도 갚고 책도 읽고 그리고 너 왜 그러고 사냐라는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이거를 이 내 인생의 퀘스트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 나라는 인생 게임을 사는 이 캐릭터가 요 세 개의 퀘스트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럼 요 퀘스트를 깨면 내가 다음 단계로 레벨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심 능력치를 강화하는 퀘스트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궁상 떨고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내 능력치를 키우는 행위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즐거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내심 기르고 나면 뭐 하죠? 이제 투자 퀘스트가 있습니다. 투자라는 퀘스트는 공격력도 키워야 되고요. 방어력도 키우면서 내 캐릭터 자체의 능력치를 더 확장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좀 나중으로 생각하시고 당장은 지금 인내심 강화부터 한번 해보자. 내년에 이거 한번 해보시면 내년 이맘때 24년 12월쯤에 나 정말 많은 성장이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걸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저녁마다 마인드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 내용은 내 인생을 바꾸는 두 가지 법칙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룰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규칙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72대 1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72시간이고 1은 1%입니다. 이 3일 안에 내가 어떤 계획한 바를 실행하지 않으면 그 일이 성공될 확률은 한 1%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 72대 1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71의 1의 법칙 말 그대로 이제 그 3일 안에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이게 이거랑 또 비슷합니다. 뭐냐 작심삼일이라는 거 있죠. 이것도 3일이잖아. 그래서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 그러니까 결심이 굳지 못한다는 말이 작심삼일인데 이 작심삼일과 72대 1의 법칙은 약간 다른 거예요. 작심삼일은 마음 먹고 3일 안에 의지가 꺾인다는 거. 72대 1의 법칙은 3일 안에 무조건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3일이라는 이 3일간 과연 어떤 일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까요? 자, 내가 만약에 아침마다 조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난 이제 아침마다 조깅을 해야 돼.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조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첫째 날 딱 이제 조깅을 하면 좋은데 첫째 날 보통 늦잠을 잡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보통 8시에 일어나는데 6시에 일어나서 조깅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리한 계획을 세우죠. 당연히 늦잠을 자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내일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죠. 자, 근데 내일 딱 이틀째가 되니까 어떻게 돼? 날씨가 이제 좀 안 도와줘. 그래서 비가 와.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일어났긴 일어났는데 비가 오네. 그래서 조깅을 못 하지만 살짝 좀 흐뭇해. 왜?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날씨 때문에 못 가는 거지 내가 가기 싫은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합리화가 좀 들어가죠. 그 다음에 3일째가 어떻게 됩니까? 3일째 눈을 떴어요. 6시에 눈을 뜨긴 떴어요. 그렇지만 이미 마음먹은 지 72시간이 거의 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조깅이라는 것을 꼭 해야만 할까? 조깅이 과연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제 핸드폰을 들고 그 침대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그 3일 안에 내가 무언가 계획한 것을 실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거든요. 이 자기 합리화라는 거 많이들 들어보셨지만 뜻은 이거예요.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억누르기 위해서 자아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포장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3일 안에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나는 나 스스로 게으름을 합당하다고 포장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법칙은 이제 이런 것인데 이거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거를 이제 72대 1의 법칙을 좀 굳이 좀 변경을 해가지고 하루 안으로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72시간의 법칙이 아니라 72분의 법칙으로 제가 한번 임의대로 바꿔봤습니다. 자, 72분의 법칙. 눈 뜨고 첫 72분의 목표를 달성한다면 성공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가 눈을 뜨고
72분 안에 목표를 달성을 한다.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오늘 아침을 떠올려 봅시다. 나의 아침은 어떻게 시작했는가. 대부분 이제 눈 비비고 이제 눈을 떠가지고 핸드폰부터 잡죠. 알람을 딱 이제 끕니다. 그러면 이제 알람 끄고 나서 바로 일어나면 좋을 텐데 안 일어나고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뭐 검색을 하거나 뭐 이런 뭐 카톡을 보거나 이런 것들 하면서 시간을 때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랴부랴 뭐 늦겠다 해가지고 일어나서 씻고 회사 갈 준비하고 뭐 출근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나의 아침, 뭔가 부랴부랴 되게 바쁜 아침과 내 인생에 뭔가 변화를 줄 만한 그 무언가를 하는 아침, 이 두 가지는 쌓이면 쌓일수록 내 인생의 어떤 그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겠죠. 예를 들어 뭐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볍게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까 말한 뭐 조깅을 할 수도 있고 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뭐 영상을 보면서 뭐 따라서 뭐 요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책을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뭔가 좀 긍정적인 거 있죠. 아침이니까 긍정적인 글도 좀 읽고 뭐 신문을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아침 계획 일기를 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뭐 할지 그리고 어제 뭐 할지를 오늘 내가 무엇을 할지 그리고 어제 뭐를 했었는지를 아침마다 적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로 내 하루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차이는 되게 클 것이다. 그렇지만 막상 아침에 눈 뜨면 다시 뭉구적거리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룰 하나를 더했습니다. 바로 이 5초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5초의 법칙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건 책 이름입니다. 이 5초의 법칙, 5초 카운트다운을 하고 마음 먹었던 걸 하라는 겁니다. 이 멜 로빈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이제 그 로켓 발사 장면을 TV에서 보면서 떠올렸던 그런 법칙이랍니다. 이 로켓 발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카운트다운을 하죠. 이게 10, 9, 8, 7 뭐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제로 하면서 발사를 하면서 쭉 이제 로켓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잠깐만. 이게 카운트다운을 하면은 딱 제로가 될 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 로켓을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구나라는 거를 내가 이걸 어떻게 좀 마음가짐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5초를 센 거예요. 로켓처럼 카운트다운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5, 4, 3, 2, 1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뭘 해야 된다라고 떠올랐을 때 대부분 뭉구적거리는 이유가 귀찮아서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게 어떤 그 압박감이 없어서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카운트를 5를 센다. 이게 뭔가 그 습관이 되면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간단하지만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도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거 아시죠? 그 요즘에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도 많은데 어떤 동작을 하나 하고 20초 쉬고 다시 뭐 다른 동작하고 다시 20초 쉬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영상 틀어놔요. 그럼 너무 힘든데 20, 19, 18 하면서 이게 카운트가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다시 0이 되잖아요. 그럼 힘든데 다시 하게 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카운트다운이 되면서 제로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시간의 압박이 있다는 거 그리고 무언가 변화한다는 게 사람의 의지력을 되게 많이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예를 들어 아침 조깅 계획을 딱 세웠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떴단 말이죠. 그러면 귀찮아 막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때 5, 4, 3, 2, 1 숫자 세면 일어난다라는 거를 내 머릿속에 강박적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5초만 세고 일어난다. 자, 이런 게 특히 이제 단순 의사결정에 유용할 것 같아요. 뭔가를 할까 말까. 나 지금 뭐 해야 돼. 뭐 좀 귀찮은 거 있는데 이거 해 말어. 쓰레기가 있는데 버려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단순한 것들을 할 때 좀 유용할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그 72분의 법칙. 아침에 일어나서 72분에 내가 뭔가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긍정적인 일을 한다. 그리고 그 의지를 북돋아줄 5초의 법칙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 아침을 좀 바꿔보자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매일 아침 72분의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눈 뜨고 일어나서 5초를 세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일이 일어나면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이니까 그 다음에 다음 목표를 해야 되는데 다시 5초를 세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신문을 보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버린 다음에 명상을 하고 아침에 뭐 청소를 가볍게 하겠다. 이렇게 뭐 3가지 4가지의 계획을 세웠다면은 72분간 계획을 세웠다면은 중간중간 5초 뭐 이렇게 텀을 두는 거죠. 그러면 그 5, 4, 3, 2, 1 세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걸 실제로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천장이나 핸드폰 같은데 글을 붙여놓는 게 좋겠죠. 바로 내가 이제 눈에 보여야지 5초 세고 일어나 이 자식아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보면 세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게 없다면 당연히 나는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만 해도 벌써 반을 한 거요.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말은 반대로 이 시작이 너무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작을 못
못하니까 반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시작을 하기만 하면 또 하는 거죠. 제가 아침에 이제 그 PT를 받거든요. PT를 받는데 PT 가려고 일어나면 되게 가기가 싫습니다. 졸리기도 하고. 근데 막상 가서 받고 나오면 또 기분 좋거든요. 그냥 이런 것처럼 내가 하면 또 하는데 할 때까지가 너무 힘들다면 그 의지가 나한테 너무 약해진다면 그 72분의 법칙이나 5초의 법칙 같은 것들을 좀 사용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한번 끌어올려보자. 그러면 내 인생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얘기였습니다. 올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달 지났나? 지금 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벌써 한 달 지났다. 그 말은 뭐다? 벌써 지금 12분의 1이 갔다. 근데 내가 이 연초에 세웠던 어떤 계획을 내가 얼마나 이뤘을까? 12분의 1만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안 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 저도 반성을 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다짐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번 이런 법칙을 이용해서 내 아침을 한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